공론화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참여정부 때 그 대통령 자문기구였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사실은 이제 많이 논의가 됐었고요. 그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2008년에 사용해결료 관리 공론화 태스크포스가 이제 보고서를 내면서 여기서 정의가 만들어졌고, 이 정의가 이제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법에도 사실은 이 정의가 그대로 지금 채색되어 있어서 이 정부 사이드에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공식적으로 채색된 용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개념은 뭐냐면 특정한 공공정책 사안이 초래하는 혹은 초래할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일반 시민, 이해관계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해서 정책 결정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일련의 이제 절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과연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데 어떻게 수렴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근데 전통적으로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정치학에서 이제 프레퍼런스 게더링, 선호 취합 모델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익숙한 겁니다. 말하자면 공청회나 여론조사, 주민투표, 국민투표 같은 거죠. 사람들의 어떤 그 판단, 선호, 나는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하는 것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그대로 이제 그 수합해내는 이런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모델은 장점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짧은 시간 안에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여론조사만 하더라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한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대표성 있는 1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이런 장점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뭐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사실은 선호라고 하는 것도 그 사안에 대한 정보가 얼마나 투입이 됐느냐,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심사숙고해봤느냐에 따라서 사실 우리의 선호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큰 건데, 그 부분을 선호 취합 방식에서는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제 교정하기 위해서 소위 이제 수기 방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도입이 됩니다. 합의회의, 시민배심원제도, 공론조사. 요즘 이제 신고리 공론화할 때 많이 나오는 표현들이 바로 시민배심원단이라든가 공론조사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기 방식에서 수기라고 하는 게 뭐냐? 수기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학습, 토론, 그리고 성찰을 통해서 자신들의 판단, 선호, 관점을 변화시켜 나가는 다이내믹한 과정이고요. 이것은 어떤 선동이라든가 강제, 위협, 상징 조작, 기만이 아닌 토론과 논변에 기초한 설득과 상호 학습을 통해서 이 선호의 어떤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수기 방식의 가장 대표적인 일종의 이제 하나의 그 모델로 이제 처음에 출발했던 게 70년대 미국의 이제 비영리 기구인 재펀스 센터에서 개발한 시민배심원이라고 하는 이 제도입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공공정책에 대해서 여기서 무작위로 이제 한 20명에서 25명 정도의 일반 시민들을 선발해서 아주 길죠. 4, 5일간, 하루 이틀이 아니고 4, 5일간 이 시민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주의 깊게 수기해서 의견을 내는 공공참여 방법이고요. 합의회의라고 하는 것과 유사하지만 대표성 문제 때문에 무작위 선발을 한다는 게 특징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에 국가재난질환 AI 대응체계에 대한 시민배심원 회의가 개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당시 무작위로 추출한 이제 비용 문제 때문에 서울, 경기 2,500만 국민들의 이제 대표를 이제 한 20명 정도를 선발해서 했던 거고요. 이건 2004년에 참여연대가 했던 원자력 중심의 전력 정책에 대한 합의회의라는 건데, 이때는 이제 무작위 추출은 아니었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공론화위원회에서 하겠다는 공론조사가 뭐냐? 미국의 정치학자인 제임스 피시킨 교수가 이제 개발한 건데요. 기존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여론조사인데, 이것과는 달리 과학적 표집을 통해서 200명, 400명 정도의 대표성 가진 시민들을 일단 선발해서 이들에게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한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정보에 기반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 수기하게 한 다음에 어떤 퍼블릭 오피니언이 아닌 퍼블릭 저지먼트, 그래서 퍼블릭 오피니언을 여론이라고 한다면 퍼블릭 저지먼트를 바로 공론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기도 하는 거죠. 공론을 도출하는 이제 한 방법인데요. 이제 이거의 핵심은 뭐냐면, 시민배심원 회의는 말하자면 이제 한 20명에서 25명 사이에 이제 소수의 인원이기 때문에 아주 정말 법정의 어떤 배심원들처럼 이 수기를 깊이 할 수 있지만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수에 비춰서 봤을 때 대표성이 너무 떨어지는 문제가 있겠죠. 15명, 20명 정도가 되면. 여론조사는 대표성은 대단히 높은데 심사숙고한 의견이 아니고 아주 즉각적인 의견을 이제 취합한다라고 하는, 이 둘 사이에는 사실 이제 소위 트레이드 오프라고 그러죠. 수기성을 올리면 대표성이 떨어지고, 대표성
성이 떨어지는 이 문제가 있었는데 이걸 바로 이제 그 해결을 했던 게 바로 피시긴 교수의 공론조사라는 거였고요. 그래서 이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각광을 받는 말하자면 어떤 그 공공참여 방식으로 굳어지게 된 겁니다. 한국에서도 다양하게 지금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진행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1차 의견 조사를 일단 뭐 한 2, 3천 명 대상으로 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 한 6, 7천 명을 했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2만 명 대상으로 이제 그 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표본 추출을 하게 되죠. 보통 200명에서 400명 정도를 한 다음에 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이 200명에서 400명이 한꺼번에 모여서 토론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한 10명 내지 15명 단위로 소그룹으로 나눠서 소그룹 토론을 한 다음에 어떤 전문가 강의를 듣거나 전문가 토론을 이제 듣거나 할 때는 전원회의, 전체 체육관 같은 데서 모여서 전체가 모였다가 소그룹으로 쪼개졌다가 다시 모였다가 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끝난 다음에 2차 의견 조사를 하는, 다시 말해서 딜리버레이션, 비포 딜리버레이션을 하기 전에 의견과 딜리버레이션을 거친 다음에 의견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이제 파악하고자 했던 게 사실은 공론조사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원래는 학술적인 목적이 강했습니다. 말하자면 딜리버레이션이라는 게 이렇게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학술적 목적이었던 게 점점 최근에는 정책 결정의 하나의 툴로 지금 많은 나라들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2015년에 이제 당시 유엔 기후변화 협상이 파리에서 있었는데, 그걸 앞두고 일반 시민들은 그러면 기후변화 협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말하자면 약식 공론조사의 장면이고요. 우리나라 공론화 지금 신고리 진행 현황은 뭐 다 아시다시피 원래는 사실 백지화 공약이 있었지만 이게 이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결정하겠다라고 했고요. 당시에는 이제 국무회의에서 시민 배심원이라는 표현도 나왔고 공론조사라고 하는 표현도 나왔고요. 7월 21일 날 대통령께서는 이제 우리 고기 운명은 공론조사에 따를 것이라고 공론조사라는 이제 표현을 명료하게 이제 쓰신 바가 있으시죠. 공론화위원회가 그래서 7월 24일 날 출범을 했는데 약간의 이제 혼선이 있었던 건 다 아실 거고요. 이 추진 체계의 이제 특징을 좀 보면, 기본적으로 공론화는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공론화위원회에서는 기본적으로 공론조사 방식으로 지금 진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8월 초 2만 명의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다음에 참여 시민을 350명을 선발하겠다. 그다음에 참가 시민을 처음에 이제 시민 배심원단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다가 지금은 시민대표 참여단, 줄여서 시민참여단이라고 부르겠다라고 최근에 발표를 했고요. 중립적 인사들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가 설계 운영하고 찬반단체와 협의구조를 유지하고 공론화 지원단이 실무를 진행하되, 이 시민참여단이 내린 결론은 정부가 무조건 수용하겠다라고 이제 청와대나 정부 쪽에서는 여러 차례 확인한 바가 있었죠. 바로 지난 8월 3일 날 공론화위원회가 이제 세 번째 회의 이후에 기자들에게 배포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 아까 설명드린 거랑 별반 차이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저는 크게 민주주의에 대해서 갖는 의미가 일단 크다고 보고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정말 질적으로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 다른 하나는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 또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데, 민주주의와 관련해서는 시민참여단의 최종 결정권을 사실상, 그러니까 법적으로 위임한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사실상 위임하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사실은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시민에 대한 막대한 임파워먼트, 권한 부여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런 점에서 어떤 점에서는 다시 새로운 시민 권력이 이제 창출됐다라고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까지 이제 실질적인 의미의 결정권을 위임한 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있죠. 정부가 자기 민감한 어떤 그 책임을 전가한 게 아니냐라는 표현도, 그런 시각도 있지만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난 겨울 광장에서 일어났던 촛불 시민혁명이 이루어낸 하나의 빛나는 성과로 봐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는 전문가주의, 관료주의에 맞선 또 다른 시민혁명이 이제 광장이 아니고 길거리가 아니고 원탁에서 이제 전개되는 거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향후 앞으로 우리 사회의 중요한 사회 갈등
사안들에 대한 해결을 위한 이 민주적 툴로 이 그 공론조사가 이번에 잘 이루어진다면 이걸로 활용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부에서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도 지금 우리 정부가 하겠다는 5, 6호기 공론화 지금 그 추이에 대해서는 국내뿐만 아니고 지금 국제적으로도 큰 관심에 지금 집중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론조사는 전 세계 이미 많은 나라들에서 했어요. 그런데 그 공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시민참여단이 내린 결론을 무조건 받아들이겠다라고까지 거기에 큰 실질적인 결정권을 부여한 것은 사실은 거의 유례가 없는,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이제 큰 일종의 예외적인 이제 현상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조금 뭐 제가 뭐 과장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한국형 원전 수출을 많이 했다라고 하고 앞으로도 하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사실 이 공론화위원회가 이번에 공론화를 잘 하게 되면 한국형 민주화 모델을 사실은 전 세계에 수출하고 인류 사회에 오히려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 갖는 의미는 이번 공론화가 그간 일방적인 원전 홍보에 과다 노출되어 있던 일반 시민들이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한 비교적 균형 잡힌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숙고할 수 있는 공론장이 처음으로 열린다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뭐 찬핵이건 탈핵이건 이 모두에게 사실 50년 만에 처음으로 50년이라는 건 우리나라 그 원전이 전원 개발 계획에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 게 1967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올해가 딱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계획에 공식적으로 원자력이 들어간 딱 50년이 되는 이 해에 사실은 처음으로 이제 이 대규모 공론회장에서 과연 원자력을 계속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탈핵으로 가는 게 좋은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득력을 검증받는 엄중한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점에서도 아주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시간이 뭐 많지 않은데요. 어쨌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제 하는 게 좀 더 발전 잘 나갈 수 있는 방안일까 관련해서 몇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과연 수기를 잘할 수 있을까? 전문가가 아닌데 이런 이제 논의도 있지만 원전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사실은 의견 차이가 쉽게 좁혀지지 않는 이슈고 성격상 이게 기술적 어떤 전문성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윤리적 차원까지도 함께 섞여 있는 복합 이슈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정책 향방에 따라 크게 영향받는 이해관계자이자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부분의 그 원전에 대한 재원이 그 납세 우리 시민들이 내는 그 세금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납세자로서 시민의 참여는 당연하고 다른 나라에서도 널리 실행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한국의 경우 우리나라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한국 사회가 동질적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그 학습 능력도 대단히 뛰어나고요. 뭐 황우석 사태 때는 우리 전 국민이 사실은 그 줄기세포 전문가가 다 됐지 않습니까? 광우병 사태 때는 다 듣도 보지도 못했던 프리온에 대해서 다들 전문가 뺨치는 수준의 이제 학습 능력들을 보였던 거죠. 그만큼 우리 사회가 동질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한 참가 인센티브가 일단 주어지고 균형 잡힌 정보가 제공되고 능숙한 이제 수기 진행 능력이 확보된다면 퍼실리테이터 같은 부분들이 확보된다면 일반인들의 심사 참여와 수기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누가 참가해야 되는가? 국민적 관심 사안인 만큼 수기성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한에서 되도록 많이 하는 게 바람직한데요. 그런 점에서 무작위 선발은 뭐 필수가 되겠고요. 지금 공론화위에서는 350명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번에 몽고 같은 경우에도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 바로 지난 3월 달에 이 공론조사를 했어요. 거기에는 무려 700명의 이제 일반 시민이 헌법 개정을 어떻게 할 건가를 둘러싸고 이 공론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최소한 500명 정도는 참가해야 500명 정도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체육관 시설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가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전 입지 주민이 있을 거고 그다음 환경단체에서는 이제 미래 세대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그건 말하자면 이 시민 참여단에 참가하는 그게 아니고 말하자면 이제 법정에서의 증인이 이해관계자들이 나와서 증인으로서 이제 자신들의 어떤 처지와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참여하는 게 좀 바람직하겠다는 거고요. 의제를 뭘로 할 거냐? 정부는 아무래도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한정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걸 한정하려고 이거에 대한 논의를 하려고 하면
왜 중단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려면 우리나라 그 원전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또 이걸 왜 계속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에너지 정책에서 원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 연동돼 있다 하는 점에서 의제의 확대는 불가피한데, 제가 이제 개념을 좀 나눠봤는데, 그래서 투표 의제는 좀 이렇게 오리코기 건설 중단을 할 거냐 말 거냐로 국한할 수는 있겠지만, 토론 의제는 좀 확장시키는 게 좋겠다 하는 이야기고요. 그 결정을 어떻게 도출할 거냐 관련해서 통상적인 공론조사와는 달리 이건 이제 그 사안의 중대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 정보는 기본이고, 최소한 너댓 차례의 예비 모임, 이건 이제 합의 회의 모델에서 하는 겁니다. 미리 이제 하루 그 1박 2일이 아니고 당일치기로 만나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거죠. 미리 이제 그 학습을 사전에 하고 수차례 TV 토론을 시청할 필요가 있겠고, 1박 2일 합숙을 통한 수기 진행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후 논란을 피하려면, 이게 이제 상당히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시민참여단의 결정 도출 과정이 저는 좀 단순 명료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선택지의 경우에는 단지 건설을 계속할 거냐 아니면 중단할 거냐, 이게 두 가지 양자 선택이 아니고, 우리들의 많은 경우도 우리가 사실은 조건부로 어떤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조건이 갖추어지면 계속하는 게 좋겠다, 이런 조건이 갖춰진다면 그만두는 게 좋겠다,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미니멈 2개, 맥시멈 4개 정도의 선택지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결과를 또 이제 뭐 51대 49 혹은 무응답으로 인해서 어느 것도 50%를 넘기지 못하는 상황도 나올 수 있는데, 이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공론화위원회가 빨리 좀 말하자면 어떤 합의를 도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정성 문제는 어쨌든 이제 친원전 진영에서는 이게 이제 어쨌든 대통령이 계속 탈핵을 선언하는 것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건 사실은 이제 정말로 사소한 거라고 할 수 있고, 지난 40년 동안 막대한 물량 공세 하에서 조성된 원전 편향적인 지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주 구조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 정보 접근권이 일단 쌍방에 보장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친원전 진영의 이제 물량 공세가 이제 차단돼야 돼. 그런 점에서 이제 한수원의 이제 그 광고 중단 같은 경우는 적절하다라고 보고요. 정부가 이제 지역 주민 등에 대한 피해 보상 대책을 빨리 발표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은 지금 계속해서 이 공론화 절차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수용성의 부분은 그 기계적 중립성 유지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수용성이 핵심이기 때문에 찬반 양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 실행 과정에서 상시적 협의 구조가 강화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이 공론화에 직접 참가하는 시민 참여단을 이제 미니 퍼블릭이라고 할 수 있고, 뭐 아니면 한 사회의 이제 그 축소판이라고 해서 이제 마이크로코스미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일반 시민들이 사실 좀 참가하겠느냐라고 이제 초대를 받는 경우, 이분들은 사실은 생각해 보면 나는 개인으로 참가해 이러기보다는 내가 어떤 동료 시민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책임감 같은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점에서 이들은 일반 시민 대중의 여론 흐름에 민감하게 귀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최종 결론은 소수의 시민 참여단이 내릴지라도 공론화 기간 동안 사회 전반적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확산돼서 공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매우 필요하고요. 이를 위해서 공론화 관련 행사들을 시민 참여단 그리고 공론조사 여기에 딱 국한하지 말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확대해서 일반 시민들도 이 주제에 대한 사회적 학습과 숙고의 시간을 말하자면 우리 사회 전체가 어떤 학습의 기간으로 갖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이를 위해서 신문지상 TV 토론회 개최, 에너지, 원전의 미래에 관련된 토론 촉진을 위한 영상 다큐멘터리, 책자를 제작하고 보급을 하는 게 필요하고, 그런 점에서 10월 초에 열흘에 걸친 장기 추석을 낀 그 휴가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휴일. 이 시간이 말하자면 이 원전 문제 아니면 우리나라의 어떤 바람직한 에너지 정책 문제에 대해서 온 시민들이 일터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말하자면 공화국의 시민으로 다시 태어나서 우리 공동체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심사숙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저는 이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